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도 첫 변론이 열립니다. 김영수 기자가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변론에 들어갑니다. 한덕수 총리도 직접 헌재에 출석해 변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위원인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은 것도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국회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 측은 국회 탄핵소추가 남용된 사례라고 반박합니다. 특히 계엄 선포에 따라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 측은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국무회의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 기준이 국무위원인지 대통령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는데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측 모두 공감하는 만큼 변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인데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 부분도 논란거리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에 직접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신문조서가 탄핵 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도 할 수 없는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다고 항의하면서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야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선 굉장한 다급함이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체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 침투 의혹과 관련해선 여전 사령관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차장에게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번호를 건네며 협력을 구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 국회 측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토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반대 신문도 할 수 없는 관련자의 검찰 조사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서를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조 변호사는 중도에 심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지난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조서가 진술대로 쓰였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거부했는데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원한다면 다시 논의해보겠다면서도 진술 과정이 모두 영상으로 녹화돼 있어서 조서 중 가장 강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됩니다.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오후 5시엔 지난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다시 나옵니다. 오후 7시에는 앞서 2차례 출석을 거부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와 검찰에 집행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조 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이에 따른 구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인 측 증인으로 채택한 조지호를 피청구인 증인으로도 채택해서 했고 조지호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집행을 촉탁했습니다. 10차 변론은 애초 예정했던 오후 2시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첫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을 고려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음 기일이 형사사건 변론 준비와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기일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해놓은 내용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의논을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 날 시작을 한 30분 정도 늦추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좋습니다. 들어보니 일리가 있고 아예 더 그냥 1시간 1시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는 20일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 등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권들의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한 폭탄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 대상인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겨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시 측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습니다. 명 씨, 오 시장이 후원자가 만났다는 이른바 3자 회동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오 시장 측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빨리 밝혀달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에게 제기된 의혹은 지난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박모 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은 명 씨와 어울릴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중앙지검이건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건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보란 입장입니다.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오 시장과 홍 시장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밝혔지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건 맞으십니다. 여권 잠룡들을 향한 명태균 씨의 공세가 그치지 않는 상황. 명 씨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사교육 업체들과 이른바 문항 거래를 한 교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EBS 교재 집필진이 주요 공략 대상이었는데요. 일부 교원들은 직접 팀장까지 돼서 섭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등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문항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5년간 사교육 업체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원들. 감사 결과 모두 249명이 문항을 만들어주거나 팔아 모두 21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8,500만 원을 받은 건데 적발된 교원들의 근무학교 소재지는 단연 서울이 75.4%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과학 31.1%, 수학 26.8% 순이었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면서 문항 거래에도 EBS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사교육업체 측은 EBS 교재 지필진 명단을 확보한 뒤 인맥과 학연을 동원해 접촉에 나섰습니다. 문항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거래 단가도 달랐는데 어떤 교원들은 직접 팀장이 돼서 다른 교원을 섭외했습니다. 또 사교육업체에 판 문제를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심지어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수능에 맞춘 문항 출제 능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이 문항 거래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각 시도교육청에 문항 거래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시달만 했을 뿐 지도 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무거운 교원 29명의 경우 징계 요구 등을 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선 적정한 조치를 내리라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대표도 직접 출석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값어치를 17억 8천만 원으로 낮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역시 오늘 내려집니다. 박 회장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이달 말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이란 속보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에 막을 올렸습니다. 고위급 협상팀 설치를 합의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빠졌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중재단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 만에 종전 협상에 첫 발을 뗀 겁니다. 4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담 끝에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을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The goal of today's meeting was to follow up on the phone call the president had a week ago and begin to establish those lines of communication. The work remains. Today is the first step of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도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종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And only President Trump can do that. And in the Oval Office less than a week ago, both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Zelensky both said to him, only you, President Trump, could drive this war to a conclusion. 러시아도 미국과 유용한 협상을 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Разговор был, я считаю, очень полезный. Мы не просто слушали, но и слышали друг друга. И у меня есть основания полагать, ч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빼고 시작한 협상에 대한 비판이 미국 국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Ukraine has lost thousands and thousands of its people, and so to even begin a process without including Ukraine is perceived by Ukraine and many around the world as just throwing them under the bus.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의 불만을 의식한 듯 실제 평화를 위한 협상에는 우크라이나도 참여하게 될 거라며 모두가 동의하는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종전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를 방문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튀르키예가 참여하는 협상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하루 뒤로 예정됐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3월 10일로 연기했다며 키이우에서 미국 대표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벌써 88살이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양쪽 폐에 폐렴을 앓고 있다고 교황청이 발표했습니다.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후 여러 질환이 잇따라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TV 방송에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Ma questo, se è vero, sarà una disgrazia, perché fa pagare ai poveri disgraziati che non hanno nulla. 가톨릭 희년을 맞아 연초부터 분주했던 교황은 지난 14일 갑작스레 입원했습니다. 기관지염 악화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호흡기에서 여러 종의 미생물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의 양쪽 폐에 폐렴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20대 시절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o in these cases, the progression of the disease and the necessity of the therapy is more difficult that in patients more young. 병원 앞에는 촛불을 든 신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세계 곳곳에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교황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한결같이 기원했습니다. Che migliori presto, che possa ritornare alle sue funzioni. We're reading in the newspaper that the situation is not so good. So really we wish the best for him. 교황은 지난 2021년 대장 수술에 이어 신경통으로 고생했고 지난 연말과 지난달에는 넘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이 현재 안정된 상태지만 치료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자, 종점을 향해 가는 탄핵 심판 상황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있었던 탄핵 심판 9차 변론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제는 증인 신문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자리였는데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일단 어제 기일은요. 예. 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양측의 입장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거 조사 기일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특히나 국회 측의 증거 조사였는데요. 이 증거 조사를 통해서 그간 우리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검찰대 조사 내용과 이 현장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달라진 경우에 이를 질문하는 어떤 변호사들이나 이 헌재 재판관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검찰대의 진술과는 왜 다르냐라고 좀 간접적이게 들었던 이런 부분을 네. 조서라는 것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직접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 측의 증거 조사 때에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 외에 양쪽의 주장 내용은 사실상 이 8차 변론 기일에서 계속해서 양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좀 피력하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강하고 어떠한 충분히 우리가 신빙할 만한 의혹이다라는 점에 힘을 실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예. 국가 안보 상태가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전시 또는 사변, 즉 이 국가 안보적으로 비상
이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듯 8번에 거친 변론 기일에 그간 양 당사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어제 있었던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9차 변론기를 당일까지도 출석을 좀 고민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까지 도착을 했다가 돌연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았을 그러니까요. 것이 우리가 상당한데 굉장히 좀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때문에 저도 이제 어제 사실은 이 생방송을 통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스튜디오에 계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YTN 스튜디오에서 그걸 보면서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즉흥적인 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왜 즉흥적인 결정이었을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어쩌면 헌재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증거조사 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검찰 단계 주요 이 증인들과 심지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를 직접 법원에 현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조서가 국민들에게 공개될 영상에도 모두 담긴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려를 해서 이렇게 조서가 공개되고 증거조사의 대상에 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조대현 변호사가 또 항의를 하고 퇴정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또 내지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10차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과 맞물리기 때문에 기일을 좀 변경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기류를 먼저 읽고 윤 대통령이 다시 이제 구치소로 돌아가는 선택을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봤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추측은 어렵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구치소로 돌아가게 했던 주요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일 수 있다.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모르지만요. 네. 조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서 공개를 굉장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해왔어요. 이 논리는 뭐였습니까? 일단은 조서를 헌재의 증거로 쓰인다는 것에 대한 반발, 예. 또 조서가 어제 증거조사라는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조서 일부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반발, 그 두 가지에 대한 모두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관련자들의 수사 단계 때의 조서는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에서도 증거력이 부여돼서는 안 되고 이러한 조서를 바탕으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계속해서 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참고인들 또 주요 증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증거력을 인정하겠다. 이 관련 형사재판의 수사 기록들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2차례가량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변동을 줄 수 없는 부분인데 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대현 변호사, 즉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또 반발했던 부분은 뭐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파면 결정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 조서를 참고하고 조서를 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왜 증거 조사의 대상으로 이 증거 능력조차 모호한 조서를 공개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굳이 증거 조사 대상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수사 기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인원들만 볼 수 있는 증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증거조사라는 이제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세세한 내용, 조서 내용들에 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이나 또 양 당사자의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검찰 당일 때는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귀로 듣는 것과 시각적으로 정확히 조서를 질의응답을 보는 것은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불만을 좀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신문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가 않는 건가요? 그런데 이번이 특수한 건가요? 이 형사재판에서는요, 2020년도에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찰 작성 피신조서뿐만 아니라 이 검사 작성 피신조서 같은 경우에도 이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은 증거로 아예 쓸 수가 없는 조서인데 이것이 헌법재판이라고 해서 증거력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준용 규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헌법재판이라는 성질 때문에 설사 형사재판에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증거로 채택을 해서 수사 기록에 대해서도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조서도 문제 삼기도 했는데 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물어보니 여기에 대한 법정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그래서 이 검찰 진술과 이제 증언이 좀 달라진 만큼 이걸 증거로 쓰일 수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헌법재판부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조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한 대로 검사 작성 피신 조서에 제대로 기재된 것이 맞냐라고 물었던 것은 저희 법조인들은 그것을 바로 진정 성립의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진정하게 이 조서에 적힌 것이 맞느냐라는 것인데요. 조서의 증거력을 판단할 때는 당연히 그 진술자가 내가 진술한 대로 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제대로 조서에 적은 것이 맞다라는 이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맞다 틀리다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고 증언을 거부하는 선택지를 선택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주장은 진정 성립조차 인정이 되지 않고 진술자가 본인이 진술한 대로 검사가 작성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은 조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서인데 이것을 증거조사 기일에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거 증거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의 제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문영배 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이야기한 부분은 이것은 영상 녹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적혀져 있지 않다라는 주장은 영상 녹화가 남겨져 있는 조서에는 성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영상 녹화물이라는 것은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열람 과정까지 모두 다 녹화된 CD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서는 영상 녹화에 남겨진 진술한 대로 적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헌재 재판관들은 이보다 더 강력한 이런 조서가 어디 있느냐라는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셈이니까요. 자, 어제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더 많이 관심을 받는 게 내일 있을 10차 변론 기일이잖아요. 이 기일이 연기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차 변론 기일은 당사자들만 출석하는 기일도 아니고요. 증인들 심지어 3명이나 출석하는 기일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증인 소환장이라는 것을 우편으로 송달해야 됩니다. 이 송달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송달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은 만약에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면 또 불출석 사유서라는 걸 작성해서 또 재판부에 우편으로 송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시간 동안에 이 기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론 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조금 혼선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헌재 재판관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게 증인신문 기일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재판관들의 일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기일 변경은 좀 어렵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을 좀 배려한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0차 변론 기일이 원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형사재판을 마치고 좀 편하게 충분한 시간 확보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오후 3시로 이 시작의 시간을 좀 미뤄줬고요. 약간 늦춰줬고. 맞습니다. 두 번째 배려점은 원래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을 종전에는 1시간을 배정했다가 이 시작 시간을 3시로 미루면서 2시간의 증인신문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반대신문과 주신문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라는 점에서 재판부에서도 나름대로 이 양자의 좀 입장을
절충해서 배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일 10차 변론기일 증인에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눈에 띄는 인물이 한 총리입니다.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면을 하게 될 것이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상대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은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재판부에서는 확고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은 어렵고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10차 변론기일도 아마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있었던 이 증거조사기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것은 내일 출석할 증인들의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내일 출석하는 증인으로서는 진술을 고정시켜야 되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유리한 증인들의 어떠한 이 내용, 진술 내용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영상 녹화 조사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의 진술이 100% 고정되고 확실한 물증으로 남아있을 때 이 진술자는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진술을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도 일부 공개를 했죠.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검찰 단계 때의 조서 내용을 또 상세히 국회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장면 아마 내일 중리로 출석할 이 증인들이 다 보았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모두 조서를 봤다라는 압박감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조서의 내용과 다른 증언을 하기가 또 쉬운 선택일까라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총리,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더 해보도록 하고요. 관심이 가는 증인이라면 역시 조지호 청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또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제 구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저는 강제 구인에 나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고 그 다음에 같은 날 오후 4시 45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재판부에서 먼저 구인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렇다라는 말은 이 재판부에서는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히고요. 심지어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또 이 집행을 촉탁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만큼 아마 조지호 청장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그냥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긴 하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쟁점이 뭔가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는 일단은 이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비롯한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임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되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국무위원인 한덕수 총리가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어떤 이 국무회의에 가담한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란 혐의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주되게 다뤄질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의결 정족수 기준,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 봐야 되냐, 대통령으로 봐야 되냐 이 부분의 논란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법조인으로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비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건 앞에 사례가 없죠, 전례가.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무총리로 볼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임에 반해 당시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하면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로 이제 굉장히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도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의 직위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수행을 했고 실제로 그 사람의 직무가 대통령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헌재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좀 언제 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는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사실 9차 기일이 입장 정리고 10차 기일이 증인 신문 기일로 조금 이례적으로 진행을 한 부분들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좀 신속하게 내겠다라는 헌재의 의지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 이 의결 종족수 부분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그러면은 해봅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고 해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저는 예. 그런 부분도 헌재에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르렀습니다. 네. 어느 정도 결론을 향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어떤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선택지를 헌재에서 선택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다름 아닌 복기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이죠. 이 김건희 여사가 이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라면서 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5차례 정도 통화를 했던 이 당시의 통화 내역을 이 명태균 씨가 기억을 복기해서 복기록의 형태로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복기록이라는 것이 네. 마치 속기록이나 녹취록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객관적인 증거 가치를 가지는 어떤 증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처음 하는데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복기록이라 함은 어떤 녹취 파일을 근거로 하는 속기록이나 혹은 녹취록이 아니라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대화 내용의 취지를 그냥 본인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기록이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이것은 명태균 씨의 그냥 주장과 진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기록이 신빙성 있느냐 이것보다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진술을 과연 우리가 신빙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이 복기록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자신의 진술이고 주장이다라고 하면 신빙성이 크게 부여되지 네. 않을 수 있어서 마치 어떤 객관적인 증거 가치를 가지는 이 증거인 것처럼 외관을 좀 작출하기 위해서 복기록이라는 저도 처음 듣는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 단어의 프레임에 우리가 갇힐 필요는 없다. 본질은 명태균 씨의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양쪽 다 어떤 증언의 하나일 뿐이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단어의 가치를 두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보다는 더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많은 수사도 진행을 했죠. 관련된 증거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이송을 함으로써 예. 이 명태균 씨 의혹 여부 또 이 여러 가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좀 신속하고 빠르게 좀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수사가 되어서 진실 여부가 가려져야 사실 국정의 안정을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건을 이송하면서까지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소추 특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밝혀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네, 이제 검찰에서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수사라는 것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명태균 씨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또 지금 명태균 씨의 이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들여다보는 데는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탄핵 심판의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사의 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검찰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한다라는 이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하면 검찰이 더욱더 속도를 내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사 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검찰 수사엔 이 파면 결정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명태균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요. 명태균 씨가 계속적인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당 대선 주자들에 대한 폭로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런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가 뭐로 보십니까?
저도 사실 명태균 씨의 네. 의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폭로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그런 우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러한 우려들이 조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랄지 또 홍준표 시장이랄지 어떤 이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로부터 대납시켰다라는 의혹들을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여당의 인사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좀 깔려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가리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결론이 네.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갈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예. 이것이 또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도 검사 출신으로서 이번만큼은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사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검찰도 수사를 해봤는데 혐의점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결론만큼이나 중요한 게 공정하게 보이는 수사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식으로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더 이상 특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검찰에서는 일반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다 대면 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검찰청으로 불러서. 그래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정말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방법, 또 굉장히 통상적인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좀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사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하겠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여러 정치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해당 정치인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짚어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꽤나 춥습니다.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요. 오늘 출근길 어제도 추웠는데 어제보다 더 춥다고요? 네, 오늘도 나오실 때는 꼭 따뜻하게 껴입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들이닥친 강추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칼바람이 쌩쌩 불면서 어제보다도 추위가 심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5도 안팎,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춥습니까? 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이 되어서야 겨우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나오실 때는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또 길게 이어지는 추위의 동파 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막바지 강추위가 날로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특보 지역 곳곳에서 현재 기온이 영하 12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서울이 영하 5.4도, 대전 영하 6.5도, 대구 영하 3.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고요. 체감되는 추위는 더 심합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1도, 광주 3도에 머물겠고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대부분 내륙에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간에만 낮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연일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건조특보가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당분간 내륙에는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만큼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한 가운데 해안과 해상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2월 19일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